제가 한의학을 하게 된 것도 저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어린 시절에 이제 아프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에서는 저에게 그 두 가지 병을 주었잖아요. 몸에 대한 부분에 폐결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불면증 공황장애를 주고, 그래서 3년간의 고통을 받는 시기에 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저에게는 엄청 큰 메시지를 주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인문학적 요소,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철학적 사유로 하게 된 것도 그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고 처절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제가 죽음 직전에서 기사회생을 했고 기적적으로 살은 것도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고, 그리고 또 신에게 제가 어쨌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의학의 덕분으로 기사회생을 했고, 또 내가 한의학을 통해서 만인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의과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내년에 한의사와 한의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어떤 마지막 강의가 될 수 있는 그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걸 결정체로 제가 이 한의학계, 의학계 한번 큰 화두를 던지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해보니까 한의과 대학 6년간을 다니면서 이런 의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의학의 덕분으로 치료가 됐는데 그 치료에 대한 비밀을 6년간을 아무리 내가 추적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되게 좀 허탈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당대 명의 10대 명의 되는 사람들을 다 섭렵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 한의학에 대해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저는 한의학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주는 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치료를 시킬 수 있는 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치료를 시키는 의학이 아니고 이거는 양생이고 섭생이고 그냥 보약 위주고 그냥 없어도 되는 의학이에요. 절대절명의 의학이 아닌 거예요. 그에 대한 저희 고민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떠밀려 6년간 졸업을 하게 됐고 한의사 면허증 라이센스는 받았고, 근데 막상 환자를 접하면서 내가 다시 또 찾아보리라 생각을 했지만은 저한테는 전혀 어떤 그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에 대한 서적을 섭렵을 하고 했지만은 저에게 다가오는 거는 공허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는 환자는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심을 다해서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치료의 결과는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치료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그냥 정상의 개선이고 정상의 완화지 제가 생각했던 치료의 기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다시 재발 없이 치료가 돼야만 저는 완전한 치료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거의 20년을 방황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문을 하면서 동국대, 경희대 강의를 나가고 가르치면서도 계속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게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런 자성, 자책, 안티테제라고 정반합 계속 부정하고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살해하고 했지만은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걸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궁금증이고 호기심이고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한의학이 뭔지, 그 한의학은 뭘 하는 의학인지, 도대체 이 한의학이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학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한의학 자체가 진짜 옛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의학이었을까? 이런 어떤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딱 돌아서서 산책을 하다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잃어버렸던 거, 제가 이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의과 대학 들어갈 때 예과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면은 예과 때 딱 들어가면 한자를 배우게 해줘요. 한자. 그 한자 저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글자가. 근데 딱 착상이 뭘 떠오르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하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한자의 의미가 같을까? 그러면 한의학은 모든 것이 기본 서적의 원서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의 첫 스타트가 잘못되면은 이 의학은 다른 쪽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한자를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제가 예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딱 접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때까지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상한론이라는 책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상한론을 기존에 해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적용을 해보았을 때 엉뚱한 결과, 희한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약간 직감은 있었던 거죠. 딱 떠오르는 직감이. 그래 이제 한자를 서점에 가서 딱 읽어보니까 한자의 기호는 갑골문이라 이 고문자더라고요. 그래서 고문자를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문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닌 거지. 그래서 고문자의 정통한 한국의 그 김경일 교수라고 갑골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김경일 교수를 컨택을 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무모할 정도죠. 이게 막 제가 간절하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유년기 때 나오지만 그 생존 본능 이게 이제 발동했던 거죠. 그래서 상명대 그 교수분이신데 그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보는 관이 정확한 거예요. 한의학을 버려야 한의학이 살아난다 저는 생각해요. 한의학 위에 침을 뱉으라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한의학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거는 이건 안 맞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건 죽은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김기열 교수가 그런 맥락에서 저하고 맥락이 연결된 건데, 근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는 저자니까 이 양반이 내가 전화를 하니까 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자에게 소송이 50건이 걸리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한다니까. 우리나라 유교를 죽여야 된다니까. 그게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천안으로 그 눈 오는 눈보라 속에 차를 몰고 가서 무작정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의 상한론 서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 27장을 쓴 거예요. 그 자서전 기초가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환자들도 읽어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때는 막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한의학을 내가 어떻게 다시 그 만들어야 된다. 이 시대에 맞는 의학을 만들어야 된다. 간절하게 통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왔는데 그 양반이 그걸 읽어보고는 감동을 했네요. 그리고 기존의 상한 책 가지고는 이거는 의학이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제하고 상한론을 공짜로 풀었던 거죠. 3년 만에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을 했는데 그 안에 상한론이 제가 원하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지금 기존의 한의학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한의학이 암흑 시대로 간 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문자로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질병을 원인 치료를 했던 거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 치료했던 그런 의학서예요. 계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이제 개원하고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한의학의 어떤 치료, 근데 환자들이 치료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기대했던 게 환자들의 온전한 치료 쪽을 했는데 그냥 이제 보약 위주로 이제 가는 것, 그리고 또 그 환자들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양의학 쪽에 대세가 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나름 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그 어떤 면으로 생명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양방 쪽이고,
한의학은 그냥 그 어떤 뭐 생활의 웰빙 정도. 근데 그 당시에 1988년도에 86년도에 개원했는데 그때 아시안 게임 그다음 88년도 올림픽이고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적으로 엄청 그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본 거예요. 한 10년간 제가 그 환자를 접하면서 치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환자는 더 많아지고 근데 이제 부는 쌓이는데 그 환자의 치료에 측면에서 제가 느끼는 양심적인 가책 강단에서도 그 환자를 온전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의사는 인중을 수탈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가 살아오면서 우리 뭐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했지만 절대 돈을 쫓지 마라. 돈을 목표로 제가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내가 환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이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를 해주겠다는 그 목표를 정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돈은 자기가 짜라고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겠다 하면 그거는 돈도 못 벌더러 환자도 제대로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제가 원훈을 애린역이라는 그 원훈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애린이 뭐냐면 사랑할 애자에 슬플 린자, 여기가 같을 여자의 몸기자거든요. 내 몸같이 환자를 보살피고 사랑하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고통이잖아요. 최고의 고통. 그래서 제가 아파본 그것이 이 환자를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한의학, 음양오행, 팔강변증, 그 다음에 동의보감, 사상의학, 그 다음에 뭐 복진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죠. 원인을 치료하는 의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치료의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질병이잖아요. 이 사람과 질병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한의학이. 뭐냐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주에서 논하고 있는 것을 사람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제가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질병을 치료할 대상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연구는 없고 그리고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없고 음양오행을 따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자꾸만 대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이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의학이다. 의학은 구체적이고 실증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체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 병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탐구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화두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한론을 고문자로 풀어보니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다 읽어놨어요. 그리고 이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을 장중경 씨라는 사람이 적어놨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AD 215년, 150년에서 219년 사이에 이 장중경이라는 대표 저자가 그 시대의 개혁가 인물, 의사들이 모여서 그 이전에 있는 의학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미신이시다. 근데 그때 그 상한론 저자가 장중경 씨고 거기에 이제 개혁가 인물들이 이 의학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미뤄 추적해 보건데 환자가 오면 지금처럼 30분, 1시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숙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 그 6개월, 1년을 같이 지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시기에 화를 내고 어떤 시기에 몸이 아프고 배변 색깔, 땀의 종류 전부 다 기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병이 패턴이 정해지더라. 카테고리가. 이런 원인으로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변화가 이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해지는 것이 7가지 패턴이 찾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제강이 나와요. 그럼 딱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서 병이 오는 사람, 가슴에 어머니가 져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 또
이걸 확인해야 되고 불안해서 오는 환자, 그 다음에 너무 소심해서 밤에 잠 못 자고 염려해서 오는 환자, 그 다음에 너무 막 몰입해서 집착해서 오는 환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밖에서 오는 환자, 이 7가지 병이에요. 이 병의 원인의 카테고리에 정해져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이게 상한론은 인간을 탐구했고 인간을 성찰했고 통찰했고 그리고 패턴을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주소증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몸에 나타나는 사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 이러면 가슴 둥그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황장애가 불안으로 왔는지 아니면 분노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무리해가지고 속에 할 말을 못 내고 왔는지 이 사인이 또 달라요. 그게 상한론에 400개 종문으로 또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상한론이 우리 한의과대학 다닐 때 학점 1학점이에요. 전혀 중요시 않아요. 이거는 전설 속의 처방이다. 그냥 외면해 버렸던 거지. 그리고 이것을 후세 의가들이 자기 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약 1000년이 지나면서 이 원행이 없어지고 이거는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 원래 원본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옛날에는 죽간본이었거든요. 대나무가 그 대나무에 적힌 글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1600년대까지는 이걸 수초본이라 해가지고 글로 적었는데 대나무에다 새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글자가 작잖아요. 글자 작으면은 그 글을 한 글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 하나를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고심해서 그 내용을, 그 상황을, 현상을, 병리 현상을 한 글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나게 미묘한 거예요. 그걸 고문자에서 다 풀었더니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후세 의가들이 자기 상상을 집어넣으니까 요 죽간본에 15글자를 집어넣는데 그 다음 후세 의가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생각했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지. 이걸 후세 의가들은 내가 생각한 지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걸 이제 14자주가 되는 거예요. 14글자. 그 다음 13글자. 요걸 송대 의서본에서 1065년도에 교정의서국이라 해가지고 출판사가 말했대요. 금속활자. 인쇄술이. 그 인쇄술을 전부 다 뭐 있죠. 15자주, 14자주, 13자주가 그냥 통폐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대를 걸러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이게 완전히 와전이 돼요. 그 뒤에 우리들은 반성 없이 기존에 해왔던 그 선대 후세 의가들이 그대로 답서해요. 그러니까 그걸 음양오행, 사상의학, 황제내경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을 보니까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시금 완전히 상한론을 저술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원행을 복원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상한론의 고문자적 번역해서 그 다음에 저희 임상상한론 솔루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고문자를 풀어놓고 임상을 해보니까 앞에 20몇 년 동안 임상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토피면 아토피. 아토피가 오게 된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면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장애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사인이 나타나요, 몸에서. 그 사인을 읽고 그게 상한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걸 던지면은 그 처방이 들어가면은 그 사인이 없어지고 그 질병의 카테고리가 되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토피든 공황장애든 동시에 다 치료돼요. 그러면 이게 양방의 의학은 이 비정상적인 부분, 이 질병이 생겼던 원인을 없애지 않고 이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생겼던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호르몬이나 이것을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걸 먹을 때는 정상의 완화, 개선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끊으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응급의학, 어떤 조직의 문제가 될 때는 양약이 우수해요. 그러나 기능적인 면, 인체 내면에서 일어났던 질환은 훨씬 더 상한론의 한의학이 제가 하는 이게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하죠. 제가 3대 키워드는 한의학, 상한론, 그 다음에 정신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상한론을 찾고서 또 상한론에 담긴 그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되고 실제로 이제 상한론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환자에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경이로운 결과가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과 환자들, 제가 어린 시절에 투병 생활할 때 그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너무 많이 이제 잘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양약을 능가할 수 있는 의학이 뭐겠냐, 파트가. 그 분야가 제가 설정했을 때 정신과다. 그리고 면역계 계통이고 이런 쪽에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환자를 접해보니까 근골격계 질환보다는 내면에 있는 증상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양약을 거의 10년, 20년을 정신과에서 양약을 먹어도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양약을 먹으면 그 후유증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양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양약을 먹이고 싶지 않은데 또 먹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제가 봐도 이거는 정신질환 환자가 아닌데도 그 정상인인데 그 정신질환 쪽으로 가서 오인을 받아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인생 전체가 피폐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인문학 책, 철학 서적, 또 정신 분석학, 심리학 책을 이제 많이 읽게 되고, 특히 그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지금 구제책이 없어요. 양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의 삶이 그냥 다 무너진 거지.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정상인을 구제하자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는 저도 너무나 놀랬던 게, 그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게 DSM-3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DSM-5에 이 사람이 참여하면서 정신고백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보고는 환자하고 진료할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은 유일하게 지금 상한론을 통한 저의 이 치료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는 제가 이제 여기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한 40살 된 여자분인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에 CMF 가서 6박 7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그 지하철에서 옷을 벗었던 거예요. 옷을 벗고 막 이래 잠꼬대 비슷한 걸 했는데 바로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정신병 입원을 시켜요. 이게 이제 환청망상이다. 이래서 이 사람을 조현병으로 근 10몇 년 동안 양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냥 폐인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뭐냐면 서사의학적 진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오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시점에 돌아가서 보니까, 발병 시점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6박 7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거예요. 통곡기도 하고 밤새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그 오는 중에 자기도 잠자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냥 체크를 해요. 그냥 이렇게 헛소리도 해보고 이런 조현병약을 줍니다. 그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온 병이다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곱게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해가지고 상한론에 토대를 해서 약을 줬는데, 불과 얼마 안 먹고 그 병이 조현병이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정신질환 쪽에 이거는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현재 ADHD가 엄청난 유행병처럼 되어 있는데 정신병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진단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환자를 구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울증이고 ADHD고 지금 조울증이 다 걸려요. 왜 걸리느냐? 제약회사의 마케팅이죠. 제약회사는 어찌됐든 이 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ADHD를 예를 들어봐도 지금 핸드폰을 많이 보고 빼앗긴 집중력이거든요. 그런 게 게임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밤을 새게 되고, 밤을 새니까 학교에 가면은 집중 못 하잖아요. 졸리고. 그럼 ADHD로 들어와. 그럼 ADHD로 병원에 가면 당신 뭐 때문에 이래 됐냐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 집중 못 하고 산만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러면은 ADHD 판단 내리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은 조울증, 우울증, ADHD, 공황장애로 판명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가 돼버려요. 그럼 양약을 먹잖아요. 그럼 양약에 콘스타에 먹으면 그게 각성제예요. 그럼 그걸
먹는 순간은 반듯해요. 그러면은 집중을 해요. 그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그 약을 먹고 공부에 집중했고 성적이 올랐다. 그걸로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ADHD 약은 공부 잘 시켜주는 약이다 해서 수능 전에는 그게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뭐 직구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인류의 위기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한약이 정신병을 고친다. 이거는 불가사의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환자에게 상한론에 나타나는 대로 그 환자에게 원인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정하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에 따라서 상한론에서 시킨 대로만 딱 던졌더니만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는 원장님 그 약을 먹었더니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지더라. 내가 이 사이에 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더라.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말 못해가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왔는데 그걸 먹었더니만 가슴이 시원해지고 답답함이 없어지더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고문자를 통해서 상한론을 재해석하고 상한론을 부활을 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의학을 통해 상한론을 토대로 해서 그걸 만든 게 제가 솔루션이에요. 영혼 해결이라 해서 저희 브랜드죠. 저게. 그걸 토대로 진단, 치유, 적응, 분석을 해서 던졌더니만 환자가 그냥 그 결과를 가져와서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한약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나도 이건 너무 의아했죠. 근데 환자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그 데이터를 오고 결과를 주니까 저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한 십몇 년을 상한론을 통한 정신질환 쪽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정신질환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환자들이 한약을 먹고서 치료가 됐는데도 알리질 않는 거예요. 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전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더 오히려 시크릿 생각하고 프라이빗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거죠. 한의사에게도 이런 강의를 제가 수없이 했고 한의대생들에게도 했지만은 이 기존의 한의학의 패턴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뭐 A 하면 그 A 처방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환자를 통해서 30분, 1시간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읽어야 돼요. 서사의학적 진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찾아가는 스킬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환자는 환자대로 이 약을 먹어서 치료되면 자기로서 그냥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병이 있어. 내가 나았는데 여기 가봐라.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확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저도 답답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한약이 이 정신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느 정도 과학적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워낙 지금은 과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도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그것이 A라는 약을 썼을 때 일관되게 통일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도 과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과학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추정하고 심정이 가는 게 뭐냐면 후대에서 이걸 검증을 해주겠지만 이 한약이 들어가는 성분이 브레인커트 미국에서 책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장은 제2의 내축이다. 그래서 장내축이라거든요. 그 커넥션을 이야기를 해요. 한약이 유독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뇌를 치료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한약이 뇌를 바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비비라 해서 이 한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약이 장내 미생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생물의 혈액을 따라서 뇌로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너무나 놀라운 뇌세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설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뇌세포 이야기가 뭐냐면 뇌에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신경 시냅스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가 면역처럼 뇌에서도 그게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글리아 세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시스템이 깨져요. 그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연결시켜 보면은 한약이 여기에 장내 미생물을 정확하게 해서 뇌에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를 정상화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충분히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충분히 심정이 가고, 그거는 지금 환자를 통해서 제가 치료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환자가 약을 먹고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면은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치료는 거의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가 좀 힘든 파트가 조현병, 그다음에 이제 강박증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현실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원인이 뚜렷한 사람은 반드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걸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어린 시절의 부모의 역할, 가정 환경, 그다음에 학폭, 이것이 무시 잠재하고 있다가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 자극에 의해서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린 시절까지 역추적해요.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럼 스토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한론에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근데 상한론을 왜 그다 몰랐느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한론을 저는 지금 현대의 언어로 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다 재해석을 해서 책이 지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것은 계획이고 불가능한 것이 꿈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꿈이 있다면은 정신질환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솔루션, 그 상한론을 통한 한약을 통한 이 정신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이라는 그 파트 학문을 완성을 이루고 싶은 꿈이고, 그 다음에 K-ME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K-컬처라잖아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K-MED가 없어요, 지금. K-MED를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K-MED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상한론의 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양약이죠. 이것이 접목이 되어서 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융합해서 결합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판을 짤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K-MED 의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꿈입니다. 국립한의병원, 유엔을 통한 유엔 헌장까지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마약 퇴치가 유엔 쪽에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정신질환 이쪽도 유엔에서 인류를 위한 것 같으면 다 이제 채택이 된다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후세에게 좀 과제를, 좀 제가 살아왔던 좀 담담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중간에 초심을 잃고 방황했던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30대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이야기한다면 나는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되게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전해왔거든요. 3년 정도 제가 일선에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제가 약간 발을 빼고,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두 아들에게 그는 기대가 커요. 사실은. 그래서 8년 정도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큰 아들이 저희 뒤를 이어서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 어떤 디딤돌을 놓아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거는 큰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런 프로젝트, 이런 기획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 아들이 제가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완성시키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10년 동안 저는 거기에 대한 디딤돌을 충분히 넣어주겠다. 그게 제 하나의 10년의 계획입니다. 지금 가족의 이야기가 약간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한약이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약간 가족이 희생을 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도 그런 측면에서 좀 미안한 감이 많아서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제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두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식습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식습관을 제가 10세 이전에 이제 이런 식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기에서 몸에 배일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버지가 진로를 이렇게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것,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생겼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게 저희 큰아들은 연구직이고 전문직이 맞다. 그래서 한의사의 길을 걷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푸시를 해서 그쪽으로 밀고 갔고,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미국에 갔다가 한의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막 다행히 제 원한으로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되게 사교적이고 사람들 배려를 잘하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획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인문학 쪽이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쪽으로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근데 회사의 조직 들어가는 것보다 네 꿈을 키우는 게 낫다 해서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막 과정이 좀 안 좋을 때도 속으로는 내가 잘못 인도해야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부연 설명하자면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때까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인의 상에 대해서 제가 꼬치꼬치 다 적어줬어요. 밝고 센스 있고 현명한 여자. 그런데 그걸 세뇌가 됐어요, 두 아들이. 근데 진짜 제가 딱 주문한 대로 딱 데려왔어요, 두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행운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게 지금 한의학이고 정신질환 구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당선약수. 저 호가 일하라고 정의나거든요. 일하. 그러니까 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 물하자거든요. 그게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해주고 자기 자신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물하자 하나로 저희 인생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잘 됐네, 그래도. 물소리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